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몽골과의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문벌귀족에서 무신 정권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한 내부적인 권력 다툼, 그리고 농민과 천민이 저항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또다시 이제 대외관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몽골과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13세기가 되겠습니다. 13세기는 1200년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0세기에는 거란과 11세기에는 여진과 13세기에는 몽골과의 전쟁, 거의 100년 단위로 하나의 나라씩과 계속 싸우는 고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몽골과의 전쟁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는 거에 앞서서요, 이 몽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몽골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리석을 몽자에 옛꽃자를 쓰는 나라인데요. 이 몽골이 맞냐, 몽고가 맞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논쟁거리고요. 몽고반점이라고 해서 옛날 유등 시절보다 더 어린 시절에 엉덩이에 반점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몽고반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집 이름 중에 몽골반점 뭐 이런 것도 간혹 있긴 있죠. 근데 몽골이 맞냐, 몽고가 맞냐 라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이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의 이민족으로 분류되는 그런 민족인데요. 그 민족을 차별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기 위해 몽고라고 붙였다고 해요. 또 몽골이라고 하는 발음이 어려워서 중국 애들이 몽고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고라고 하는 거는 몽골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는 몽고라고 쓰긴 하지만 실제로 발음하거나 쓸 때는 몽골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남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의식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몽골과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몽골과의 전쟁에 앞서서 당시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몽골족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서 부족들을 몽골족 하나로 통합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거란이나 여진족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보다 더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당시 이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나라 중에 고려, 거란, 여진, 남송이 있었는데요. 이 네 가지 나라 모두 다 이 몽골에 비해서는 약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려, 거란, 여진, 남송보다 몽골이 최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대외적 상황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고려에서는 무신정권기였습니다. 이 무신정권기 중에서 무신정권이 안정되었던 성씨가 뭐였죠? 그렇죠. 최씨 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 몽골의 칭기스칸이 원정을 떠났다. 그래서 유럽까지 확장했다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이 무신정권이 출발하는 그 최씨 정권이 시작하는 최충원 시기와 몽골족의 유명한 그 테무친, 칭기스칸이 영토를 확장하는 시기와 일맥상통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몽골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무신정권은 최씨 정권을 바탕으로 안정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혀 상관없는 몽골과 고려는 어떻게 해서 만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고려와 몽골이 처음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거란족 때문이었습니다. 거란족 애들이 여진에게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면서 뿌리 다 흩어졌었는데요. 일부의 거란족들이 고려의 국경을 살고 있었는데 몽골의 침입을 받아 거란족들이 고려 국경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국경에 침입한 거란족들을 막아내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도움을 주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몽골 세력들이었습니다. 몽골 세력들이 우리 너희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한번 거란을 무찔러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고려는 여기서 생각을 했겠죠. 아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몽골의 도움을 굳이 받을 필요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 몽골이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거란과 몽골 둘 다 싸우는 것보다 몽골과 힘을 합쳐서 거란을 막아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고려군과 몽골군이 거란군들을 무찔러냅니다. 어디서요? 장동성에서요. 이걸 계기로 해서 고려와 몽골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생각하는 관계와 몽골이 생각하는 관계가 달랐습니다. 몽골은 이 거란족들을 제압하고 고려에게 친선관계를 제안합니다. 근데 이 친선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요, 형제관계였습니다. 형제관계면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 상관없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려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생각하는 것은 고려와 달랐습니다. 형제관계를 맺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많은 물건들을 바쳐야 해 라고 합니다. 형제관계에서 물건을 바쳐야 된다. 식민지처럼 국가에게 강한 나라에게 바쳐야 한다는 건 사실 형제관계는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좋은 점은 뭐였냐면요, 몽골족들은 주변의 영토를 확장할 때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싹 쓸어버리는데 이상하게 고려한테는 친선관계를 요구했어요. 유일하게 친선관계, 형제관계를 요구한다라는 전 세계에 딱 한 군데, 우리 고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를 왜 친선관계를 맺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몽골족들은 고구려가 고려인 줄 알았어요.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고구려로 이어진 줄 알아. 굉장히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과는 그다지 싸울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형제관계 속에서도 많은 국물을 요구하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선물을 받으러 사신이 오는데요, 그 사신이 그 선물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막 화를 쏘거나 임금을 화내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 선물을 받고 돌아갈 때 국경선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 뭐 거란족이나 여진족들이 이 물건을 빼앗을까봐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경 그냥 버려요. 이런 상황들 다 목격한단 말이에요. 고려 입장에서는 이네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한 지금 곡물 받으러 왔는데 또 사신이 출발해서 온다. 그리고 또 양 또한 엄청나게 많았어요. 고려 입장에서는 얘네와 형제관계를 맺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건 좋았지만 이러한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신으로 왔던 저구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몽골 사신 저구여가 선물을 받고 돌아가던 도중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해하지 않았어, 몽골 입장에서는 너네가 죽였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려는 여진족들이 물건을 훔치면서 얘를 죽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몽골은 너네가 물건 바치기 싫어서 지금 죽여버린 거지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몽골이 유럽 쪽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또 하필 이 타이밍에 칭기스칸이 죽으면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를 두고 서로 갈등하는 사이에 결국 이 저구여 살해 문제는 시간이 흘러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6년이 지납니다. 처음에 고려 왕 고종 같은 경우나 주변에 있는 무신 정권에 있던 권력자들도 몽골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빌미로 쳐들어오겠거니 생각하면서 국경의 방어를 철저히 시킵니다. 하지만 올 것 같은데 했는데 안 와요. 몇 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방어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겠죠. 그런 뒤 6년이 흐릅니다. 몽골의 전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가 너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항복을 하면은 그냥 잘 살게 해줘요. 그리고 좀 훔쳐가고요. 바칠 건 바치라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려는 이러한 곡물 부담이 너무나 부담됐기 때문에 항복에 응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고종 그리고 최씨 정권 권력자들도 모두 전쟁을 선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디로 오냐면요,
의주로 옵니다. 의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금도 북한과 중국과의 경계선에 신의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대 국경선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의주성에서요, 이전부터 몽골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나 봐요. 너네 우리랑 원래 친했는데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 항복해버립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기에서 지금 전투준비, 방어준비가 제일 잘 됐는데 항복해버립니다. 아이고, 고려는 당시 조정에서는 요즘 항복해버릴지 몰라요. 그냥 뚫렸네. 넘어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철산으로 넘어옵니다. 철산으로 넘어오니 몽골군은 항복하지 않으면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니까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하지만 이 의주에 많은 식량들이 보관되어 있고 무기들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로 아래에 있는 철산이라고 하는 성에서는 그렇게 많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15일 동안 버티지만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 철산성이 무너질 때 식량들 다 불태우고요, 군인들 다 자결하는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항복하면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이 철산에서 15일을 버티면서 고려 주정도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구나,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걸 파악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고려의 전술은 이전에 거란과 여진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에서 방어를 철저히 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란과 여진과는 다르게 몽골은 너무나 전 세계적인 다양한 부대와 다양한 공격 방식, 다양한 방어 방식을 몸으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성에서 방어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뚫는 거는요. 그래서 그 다음 성으로 귀주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 의주, 철산, 귀주가 다 흩어져 있어요. 라인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몽골군은 공격 방식이 그냥 하나 뚫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동시에 찔러서 병력이 더 많아 보이게 하거나 더 혼란스럽고 무섭고 공포스럽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귀주성에서 날아내려고 하는데 이 귀주성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박서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투석기가 날라옵니다. 돌이 날라와요. 성벽이 부서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을 다시 쌓습니다. 뭐로 쌓냐면요, 일단 다시 돌로 쌓았겠죠. 그리고 또 뭐로 하냐면요, 몸으로 버텨요. 그리고요, 또 뭐로 버티냐면요, 나무 목책으로 버텨요. 또 성이 무너져요. 또 성벽 쌓아야겠죠. 쇠사슬로 버텨요. 와, 진짜 몽골 애들도 전생에 방방곡곡 다니면서 진짜 별의별 놈들 다 하는데 이렇게 버틴 놈들 처음 봤다 이거예요.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의 장군이 등장하니 그 장군 이름은 바로 김경손이라고 하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몽골군이 너무나 무서웠던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경손 장군이 의주에서 항복하는 거에 불만을 품고 넘어온 사람이었거든요. 자, 우리 몽골군을 무찌르러 갈 사람 나와봐라 하니까 무서운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의 말탄 사람들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더니 김경손과 12명의 결사대가 성문을 박차고 나가서 적진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런데 적진의 기세를 꺾기 위해 했던 선택은 바로 활을 들고 깃발을 들고 있는 적 기수들을 족족이 맞춰서 쏴 죽입니다. 와, 깃발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경손과 12명의 결사대, 즉 보호마스터들이 결국 귀주성을 지켜내게 되고 또다시 성에 들어와서 성벽을 또 지켜내면서 결국 귀주성을 뚫리지 않게 됩니다. 박서 장군이 이 김경손에게 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워하게 됩니다. 결국 몽골군은 귀주성을 뚫는 거 포기하고 바로 남하합니다. 어디까지요? 개경까지 내려옵니다. 수도인 개경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 이 우리나라 한반도 중부지방 핵심 지역이었던 충주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주성에서 막았던 것처럼 충주성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충주성에 있었던 관리와 병사들 다 도망갔습니다. 몽골군 무서웠어요. 그런데 충주성에 있었던 노비들이 너무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지켜낼 거야 하면서 충주성을 노비들이 지켜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경이 포위되면서 고려 정부는 몽골에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만 싸우고 싶어. 너네가 요구 조건 하는 거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강화를 냈습니다. 강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루가치라고 하는 걸 배치하는데요. 이 고려가 공물을 잘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고려가 우리 마음에 들게 하는지 행동을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는 관리감독관을 파견하고요. 조세를 바치라고 하고요. 왕이 몽골로 넘어와 항복하라고 요구를 하고요. 뭐 사람들이 몇 명 사는지 우리한테 보고하라고 하고, 이런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고려는 안정기를 막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그만하기 위해서 강화를 선택하면서 1차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1차 침입을 결국 강화를 선택하면서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지만, 고려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나친 국물 그리고 다루가치의 감독 등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무신 정권에서는 선택을 합니다. 무신 정권의 선택은 뭐였냐면요,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거덜난다. 다시 한번 전쟁을 선택해야겠다. 전쟁을 선택하고요. 전쟁을 선택하는 그 시작은 바로 고려에 와 있던 감독관 다루가치 72명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합니다. 또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강화도를 왜 옮겼냐면요, 강화도라고 하는 곳은 섬이죠. 그런데 서해바다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가 크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 몽골 애들은 물을 무서워한다, 뭐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개뻥이고요.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갯벌에 되게 되면은 말이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막 물에도 소용돌이가 칠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또 의외로 이 강화도라고 하는 곳은 보통의 섬보다 굉장히 큰 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궁궐을 짓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서해바다를 통해서 북쪽의 개경에 있는 예성강,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한강, 그리고 임진강을 통해서 세금들을 거둘 수 있는 바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궁궐과 정부를 섬의 강화도에 만들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조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결국에 몽골 군대는 살리타라고 하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이끌고 남하하게 됩니다. 쏜살같이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명의 사람이 이 몽골 군대 2차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당시에 살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이 처인성은 일반적인 도로보다 굉장히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왜 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 그냥 일반 평지에 그냥 조그마한 성 하나 올려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 처인성에서 살리타가 화살 맞아 죽어요. 근데 이때 결정적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스님이었던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처인성은요, 처인 부곡이었습니다. 향소 부곡할 때 그 특수행정구역이었던 그곳이었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 승려했던 김윤후가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면서 몽골 군대는 총사령관이 죽으면 바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살리타를 죽이게 되면서 2차 침입을 한 명 죽이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1차 침입에 비해 2차 침입은 살리타 죽이면서 금방 끝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당연하죠. 김윤우는 관직을 줘야겠죠. 3급을 준다 그랬는데, 저는 괜찮고요. 여기 같이 싸운 사람들 잘 포상해 주세요 하면서 6, 7등급의 관직을 받고요. 부곡에서 현으로 승격시켜줍니다. 그리고 일체 포상을 전부 해주면서 고려 정부에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2차 침입 이렇게 단순히 끝났지만 그 이후에 3차부터 9차 침입 계속 쳐들어옵니다. 근데 쳐들어오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초중반까지는요, 몽골이 쳐들어올 때 야, 너네 항복해 라고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휩쓸어버려요. 그런데 점차 후반기가 되면은 협상, 항복 없어, 그냥 휩쓸어버립니다. 그럼 국토가 점차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해에는 인구의 5%가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려 정부는 전쟁을 계속 선택했으며 강화도로 천도를 유지하면서 정치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은요. 4차 침입 당시에 김윤우가 다시 한번 파견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충주성 전투였습니다. 충주성은 1차 침입 당시에 노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막아낸 전투가 있었었죠. 근데 이 노비들이 막아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주성에 원래 살던 귀족과 관리들이 돌아와 노비들이 물건을 훔쳤다 라고 모함을 하면서 노비와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을 발생하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김윤우를 파견합니다. 당시에 몽골 군대가 충주성으로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충주성이 뚫리게 되면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모두 뚫리게 되는 위기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에 김윤우를 파견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윤우는 가서 지금 노비와 관리들과 귀족들 간에 싸울 것이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서 싸울 방도를 궁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비들의 노비 문서대장을 모두 들고 와 너희가 모두 이 전투를 막아낸다면 이거를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노비들이 후 하면서 사기가 엄청 올라가 충주성의 전투를 막아내면서 이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에 이 9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고려 정부, 고려 왕, 그리고 무신정부는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있기 때문에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 통제가 안 되죠. 또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방어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몽골에게 항복하는 게 낫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백성들과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엄청났습니다.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서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항복을 하고 세금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은 강화도에 계속 머물면서 고려 정부를 유지하는 게 옳았을까요? 어떤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또한 고려 정부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러한 9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고려를 이끌던 왕과 무신들의 생각은 어떠했을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